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은가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최준과의 세상 토크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북한 인권 활동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최준과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북한 인권 활동의 시작, 참여하게 된 계기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 그리고 어떤 방해 활동들을 받았는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봤고요. 그러면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제일 힘들었는지, 물론 힘든 점이 아니고 그 인권 활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우리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고쳐나가야 될 점, 수정해 나가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좁혀서 이야기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생계형의 인권활동, 생계형으로 인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성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인권활동이 중심보다는, 인권활동을 위한, 개선을 위한 중심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저게 뭐, 돈이 좀 되는 것 같네? 되는 것 같고, 일하기 싫고, 일 나가서 힘들게 하느니, 좀 폼 좀 잡고, 이렇게 좀 나가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한다면 또 이게 또 맥락도 좀 파고 이런 정장도 좀 이렇게 하고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탈북민 사회 인권, 북한 인권 활동이나 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물을 많이 흐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계형 북한 인권 활동가 소위 한다. 말은 인권 활동가인데 이제 겉멋이 인권 활동이 목적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 활동을 하는 자들. 어떤 보면 일하기 싫어서도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힘들게 나가 일하기가 싫은 건가 봐요. 그냥 겉멋만 들어가지고 폼만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계형 인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인권 활동의 인식을 부리고 있다. 대중이.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명이면 또 좀 괜찮은데 이게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인권 활동이 물론 한두 사람이 위대한 분이 한두 사람이 나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의 지지가 없고 대중이 따라서지 않으면 그것도 변화는 불가능하거든요. 어쩌면 그런 상계형을 하다가 인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전략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인기형으로. 왜냐면 인기를 가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 어디서 예산이라도 딸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권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가지고 생계형이나 인기형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또 대중의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영국은 뭐 탈북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한국은 탈북민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체랑 하나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뭐 민주평통 같은데 다리를 한 번씩 꽂히면 거기서 또 적어도 단체니까 불러주고 이러면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제 많이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현혹돼 가지고 거기서 노는 거지 사실 인권 활동 이런 거는 관심 없다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직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민주평통 행사해 갖고 뭐 구문구 그다음에 시문시 그런 데 하고 조이는 그 사람들도 행사를 해야 되고 뭐 사람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모여서 정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이 한국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분들이 직업적인 그 활동가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는 게 정석이지. 그게 정석인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노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폐단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등한 인권 활동에 대한 그 군중들의 시선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올챙이 몇 마리가 뭐 대동강물을 흐른다는 그렇죠. 소리가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직업적으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의로운 활동도 후려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안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명분을 주는 거죠. 뭐 누구나 다 뭐 잘한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하고 정말 자기 모든 걸 자기 걸 희생에 감히 하더라도 그냥 막 돌을 던지는 거죠. 너도 똑같은 놈이야 하고 같이 비난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자유진영 사회에 와서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탈북민 사회나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면 일단은 북한 인권 활동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면 첫째 생계형 북한 인권 활동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었던 그 생계형 인권 활동 때문에 이 사회 전반적으로 탈북민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활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직업적으로 인권 활동을 하는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안 좋다. 이게 또 문제다라고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악습적으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인권 활동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 뭐 탈북민만 아니라 일반 한국 시민들, 일반 시민들의 시선도 지금 문제다, 잘못 인식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본다거나 이런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게 또 있다고? 일화를 북한에 보내는 분들도 있고 또 인권의 자유를 위해서 또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대를 해가고 공동보조를 또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고 이것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제 서로 경쟁이 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문제로 해서 또 직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갈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동지가 필요한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연대나 공동보조가 이루어져야 더 확대되고 예언이 밀고 갈 텐데 갈등도 많이 없어지고 그게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북한 인권 활동도 다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변화는 삐라 보내는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도 안 되며 방송 보내는 방법으로 한 가지라도 안 되며 그렇다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그 한 가지 방법까지도 안 되며 그것도 한계가 다 필요한데 그 하나하나 탤런트들을 서로가 각 분야에 맞게 가더라도 한번 연대하고 공동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또 북한 인권 문제의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오래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한두 번 스타트를 떼서 뭐 1, 2년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뭐 저는 기간이 가장 짧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저보다 한참씩 오랫동안 하신 분들 전문성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혼자 단체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쭉 갔을 때 어디까지가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컨트롤 타워도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탈북민 단체장들, 인권활동 단체장들의 인식이 서로 이제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힘들다. 그것도 북한 인권활동의 문제로 우리 제자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에서 북한 인권활동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겠는데 대표적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나름 그 어떤 사람들도 하기 어려웠던 일을 해냈다고 자부를 해요. 물론 제가 앞에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다 같이 함께 한 거죠. 함께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행사를 한다니까 그날 어떻게 따라온 사람도 있고 알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온 사람도 있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영국 국회라는 그 큰 문도 두드려보고 거기 가서 인권 증언도 하고 또 대학들에 다니면서 하고 강연도 심포지엄 하고 강연, 뭐 세미나 이런 것들 세미나들 많이 하고 또 뭐 수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논문에도 많이 우리가 참여를 하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건 이제 그 북한 최태국 비서가 영국으로 최태국 위원장이 민연의 상임위원장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영국 국회의원들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제 그 정치원 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드리면서 이제 이것을 해명해달라.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있는지 해명해달라고 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도 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영국 정부가 직접 초대를 해가지고 영국 정부가 직접 초대를 북한의 최태국 위원장하고 탈북장 같이 앉혔어요. 회담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탈북자한테 발언권을 준 거죠. 맞아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건 정말 큰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국 정부가 그 정도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영국 탈북민 사회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모험적이었어요. 아주 모험적이었고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북한 대사관은 그런 계속 두드렸죠. 가서 북한 대사관 앞에서 캠페인 걸고 시위한 거는 계속 한 거죠. 북한 대사관 우리 협회가 탈북민들 협회가 이제 해오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 대사관이 가장 우리를 싫어하는 거죠. 엄청 싫어하고 저걸 어떻게 깨부술 저 협회를 어떻게 하나 풍지박산을 내버리고 저 조직을 드러내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가장 많은 시비를 신경을 썼을 거예요. 우리가 활동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계시던 하태경 의원도 당시에는 국회의원 아니었죠. 저희들과 같이 해서 북한 대사관 가서 항의 시위도 하고 수함도 전달하고 그런 활동을 함께 했죠. 하태경 의원도 했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성호 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순경 위원장님도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판문점 트러블 여행사를 하고 있는 김기봉 회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하고 함께 일화를 하고 있는 이민복 단장님도 오시고 다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내서 영국까지 직접 와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COI가 북한의 강범위한 인권 탄압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영국 단체도 참여를 했죠. 영국 단체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유몰던에 와서 이제 탈북민 여러 명을 만나서 이제 조사도 어떤 건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3명이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행사를 했죠. 그래서 그게 증언을 한 사람들은 그 책 뒷면인가 어디인가 그 증언한 사람들이 이름이 쫙 적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거는 자기들이 살아온 어려운 그런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권 침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 정권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고 지금은 사실은 북한은 핵보다도 국제사회가 핵을 요구하는 거는 뭐
이유를 많이 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를 대요. 그렇지만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한테는 인권 문제는 최고의 약점이고, 약점이고, 그리고 실은 북한 사회도 완벽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봤을 때도 문제점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인권 문제를 공격할 때는 정말로 핵 문제는 국방력이고 자유요, 자주적이요 이런 걸 강조하면서 커버를 하지만 인권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북한 당국도 없거든요, 실은. 그래서 아마도 영국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것도 탈북민들이 주체가 돼서 주동이 돼서 일어났던 어떤 뭐 북한 사회를 잘 모르는 시민단체나 NGO가 일어났던 문제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북한 당국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직접 인권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캠페인하고 국제사회를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고, 그리고 또 이뤄낸 성과 중에 BBC 한국어 방송, BBC 대북 방송의 창설과 계기와 시작을 영국 탈북단체가 한 거죠. 저하고 몇 분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영국 국회를 두드려가지고 꽤 오랜 시간도 3-4년 됐을 거예요. 시간도 그러면서 이제 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삐라도 보고 또 뭐 여러 걸 접하면서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동경을 하게 되고 어떤 세상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게 북한을 탈출할 때 내가 탈출해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이유가 됐고 그런 것처럼 그들이 당장 그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북한 정권을 바꾸고 그런 혁명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 정권에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듣는 소리와 현실에 대해서 또 그 방송에는 대부분 왜 북한으로 가는 방송들은 대부분 하는 그런 방송들은 다 탈북민들이 나와서 많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무슨 영국인이 와서 하는 거라면 그 뭐 누가 그걸 듣겠냐면 탈북민이 직접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가정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가고 그렇죠. 피부에 탁 와닿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갔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두드렸고 결국에는 그게 의회에서 가결이 돼서 지금 현재도 뭐 우리가 의도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방송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나오고 해서 지금 뭐 지금 방송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 한국어 방송이 나올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인권이 열악하다고 하는 버마나 그리고 홍콩, 중국 뭐 기타의 방송국들은 다 존재했어요. BBC 그 월드 서비스 안에. 근데 제일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북한 방송은 없었던 거예요. 대북 방송을. 그걸 영국 탈북민들이 국회문을 4년, 5년 동안 두드리면서 이뤄낸 성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이 받고 이런 것들이 몸에 닿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렇죠. 뭐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알고 그 사회의 체제를 알고 사회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지는 스스로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만나가 쉬운 일. 만약에 한국어 BBC 방송이 런칭이 되고 만들어지기까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영국 BBC에다가 너희들 대북 방송 만들어 했으면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또 리오를 달았겠죠. 정부가 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BBC에서 북한 방송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영국의 거자는 탈북민들이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는 북한에 뉴스를 보낼 수 있고 소식을 보낼 수 있는 BBC의 한국어 방송을 런칭한 문제는 국가도 해내지 못한 굉장히 큰 성과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호소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국회에서 증언도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다 돈을 쓰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어느 로비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 했다고 하면 영국 정부에서 BBC에 한국어 방송, 대북 방송을 런칭하지 않았을 건데 인권 유린의 피해자, 당사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캠페인 벌고 찾아가서 호소를 하니까 그 지성이 있는 영국 정부가 BBC 한국어 방송, 대북 방송을 런칭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영국뿐만 아니라 뭐 제네바 유엔 본부라든가 뭐 벨기에에 있는 유럽 본부라든가 뭐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이런 데도 다니면서 인권 활동을 전개해왔죠. 그래서 아마 유럽을 아마 차를 끌고 제일 많이 가는 사람 중에 아마 저인 것 같은데 이런 잘 그렇죠. 차도 변변치 않은 거 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가가지고 프랑스도 걸쳐서 독일도 가보고 벨기에도 가보고 네덜란드도 가보고 제네바는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고 함께 하기로 했던 거는 우리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영어도 안 되고 언어도 소통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고 했던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왔고 함으로 해서 이제 국제기관들에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오는 과정에 이제 국제사회의 그 문제가 부각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알게 되고 하면서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마주 앉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은 국가의 위치에서 국제관계의 위치에서 이제 북한과 마주 앉아서 뭔가를 할 때면 항상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한 것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타협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자 북한이 해외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네. 식량을 구하러 가도 인권 개선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러지. 무슨 약품을 구하러 가도 다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북한 쪽에서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사회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씩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을지라도 그 자궁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국제적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노력들을 우리 재정과 영국의 탈북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거죠. 유럽에는 원래 이게 북한 인권에 대한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왔을 때는. 근데 이제 저희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증언을 하고 개선을 외치고 또 한인 사회든 그다음에 또 영국 사람들이든 그런가 연대를 해가지고 해가는 과정 속에서 유럽에 있는 일반 대중들도 그걸 알게 되고 저는 유럽에 노스 코리안들이 살고 있네 이런 것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밥만 먹고 산다면 누구도 우리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렇죠. 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 노스코리안 북한인들이 800명, 1000명 산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실은 그냥 밥만 먹고 산다고 하면. 근데 탈북민들의 인권 활동을 통해서 영국에도 노스코리안이 있네. 영국 사람들은 노스코리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 당시에는 10년 전 당시에는 그 영국에서 그 월드컵 경기를 했을 때 북한의 철마 축구단이 와가지고 6강인가 4강인가 했을 때 8강을 했을 때 그때 철마 축구단을 기억하는 정도가 전부였던 영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한 국가 그리고 북한 노스코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우리 최장님을 비롯한
영국의 탈북민들이 활동한 결과였다. 이건 솔직히 나라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이게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 국익이 우선이다. 그리고 정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 국제 문제 이런 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는 대중이 저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 사회 구조에서 보면은 가장 하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당한 것, 원칙적인 것, 또 권리, 자유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대중의 몫이죠. 대중의 몫이에요. 정부는 자기들이 정부를 유지하고 이 자기가 정권을 쥐었을 시간만 안전하게 평화롭게 가기를 원해요. 권력의 속성. 권력의 속성은 그런데 군중이 자유를 원하는 걸 원치 않게 하는 것. 변화는 군중이 원하고 군중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이루어져. 군중이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힘없고 그랬더라도 그 사람들이 옳다고 인식을 하고 나서서 함께 외치고 힘을 합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탈북민들의 인권 활동을 다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런 활동들도 해서 국제사회와 또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구나라는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북한 인권 활동은 꾸준히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하고 싶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게 이제는 탈북민 사회가 한국도 이제는 3만 5천 명, 5천 명, 좀 있으면 지금 탈북자가 많이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4만 명이 될 건데 또 자녀들도 많잖아요.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어. 컨트롤 타워.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주진 않아요. 한국 정부도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당이든 그게 당이었든 뭐든 해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뿔뿔이 흩어져서 하다가는 다 정말 그 가물치한테 다 잡혀먹을 수 있어요.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는 알리고 선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그 정도 활동은 다 몸에 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액션들은 다 잘하는데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슬도 깨야 봄이라는 소리가 있듯이 각 국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단체, 인권 활동들이 하나의 구슬로, 보배로 이끌어지자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군중은 가능성이 있을 때 다가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불가능할 것 같으면은 사람은 그게 안 와요. 그러니까 힘을 합치고 역량이 되고 하면 군중이 봤을 때 될 것 같네. 가능성이 그렇죠. 있네요. 그때 대중이 따라오죠. 그때는 대중이 오지 말라 해도 대중이 따라오게 돼 있다. 거대한 파도에 함께 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북한이라는 세상을 바꾸기 힘들어요. 현실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냥 개별적으로 뭘 하는 걸 가지고는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걸 이제 정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오는 북한 민주화 운동이나 북한 인권 운동을 이제는 하나의 조직화를 만듦으로써 북한에 대항하는 대항 세력으로 키워내는 것, 수령 독재의 대항 세력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또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또 필요성이죠, 그게. 과연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가지고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나왔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두고온 가족에 대한 예의만으로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최준하의 세상 토크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또 영국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출연해주신 최준하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